이거는 제 3자잖아요, 제가. 네. 당신이 이제 리버풀 팬이고. 맞아요. 존나 재밌는 경기였습니다. 재밌었어요. 진짜 진짜 재밌는 경기였어요. 그 처음에 잘한 건 아닙니다, 양 팀 다. 네. 처음엔 약간 좀 무뎠어요. 근데 갈수록 그 약간 경기의 퀄리티를 높여줄 정도의 양 선수들, 양 팀들 간의 어떤 대립, 전술 변화, 싸움 이런 부분들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재밌게 봤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리버풀은 올 시즌 초반부터 계속 좋았고 맨시티는 그 토트넘전 지고 어쩌고 하다가 이제 지금 완전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죠. 왜 지금 선두권 싸움을 이 두 팀이 하고 있는지를 저는 이 경기를 통해서 잘 보여주지 않았나. 심지어 결과도 무승부. 그렇죠. 네. 리버풀 입장에서 근데 좀 아쉽죠. 그래서 안필드다 보니까 그렇죠. 안필드기 때문에 아쉽고 무엇보다 일단 리드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쉬움이 크지 않나. 그리고 이따 얘기하겠지만 최근에 좀 수비적인 문제가 좀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도 아쉬운 게 있고 좀 이런 부분들을 잘 좀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뭐죠? 머리가 이거 삐져나와 계시길래 머리가 졸라긴 해요. 머리 좀 잘라야겠네요. 네. 이게 혼자만 이렇게 자꾸 나갈랑 말랑 하더라고. 네, 머리.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경기의 어떤 이 리마인드 다시 해보겠습니다. 리마인드 다시 해보면 일단 리버풀 보겠습니다. 양 팀 보겠습니다. 사실 서로가 주중 경기의 여파 때문에 100%의 컨디션은 다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팀들을 상대로 과하게 로테이션을 돌리자? 그건 또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 주전들이 나왔지만 보면 처음에 잔실수 되게 많았어요. 알리송, 마팁의 어떤 터치 미스 때문에 리버풀 하는 장면들이 있었고 후벤 디아스 갑자기 뛰다가 넘어져가지고 카드 받는 장면들도 있었고 여기 이제 그 되게 아찔했던 게 맨시티에서 디아스하고 에드르송하고 그 횡패스인가 봤는데 골라인을 걸쳐서 횡패스를 갖고 있더라고. 봤어. 와 미친 짓인가 이랬는데 그것도 이제 좀 아찔했고 이런 것들 보면은 약간 서로 몸도 무겁고 좀 약간 잔실수도 많았고 좀 막 100% 대 100%는 좀 아니지 않았나. 처음에는 그런 잔실수 많았습니다. 데브라이너도 패스 미스가 좀 있었고 리버풀도 이제 핸더슨 롱패스가 좀 끊긴다든지. 데브라이너는 지금 몇 경기를 계속 뛰고 있는 건지 모를 정도로 또 이 경기에 계속 나서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서로 약간 뭐 산만한 어떤 흐름이었는데 근데 경기 플레이는 전반전부터 보여진 게 있었어요. 펩 과르디올라의 키워드는 효율이었습니다. 첼시전처럼 3-3-1-3으로 강한 압박으로 중원에 힘을 주고 나온 경기라기보다는 효율을 택했어요. 그래서 수비할 때에는 4-4-2-2줄 딱 4-4-2 플랫형으로 딱 쓰면서 왜냐면 펩 과르디올라가 안필드 원정 올 때마다 이렇게 4-4-2 원정 그 두 줄 수비를 세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안필드 원정을 의식을 하는 거고 이번에도 4-4-2 두 줄 수비를 주시하면서 무리한 압박은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공격을 할 때는 이제 4-3-3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4-4-2 플랫에서 데브라이너가 오른쪽 미드필드가 되고 제주스랑 그릴리시가 마치 투톱처럼 수비할 때 좀 전방에 머무는 형태였고 포든이 이제 왼쪽에 있었고요. 공격의 4-3-3 형태 때는 데브라이너가 오른쪽 중앙 미드필드, 여기에 이제 제주스 선수가 오른쪽 윙포워드로 올라가는 그림이었습니다. 근데 왼쪽 공격에 집중을 했어요. 포든이 왼쪽 윙포워드로 인하여 제로톱이 아닌 왼쪽으로 나왔고 오히려 그릴리시가 제로톱에 나왔습니다. 이거는 포든이 워낙 빠르고 속도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무조건 리버풀의 오른쪽 풀백 밀너를 노리겠다는 거였어요. 밀너가 사실 맨시티를 떠나는 과정에서 맨시티 팬분들에게 그렇게 좋은 감정을 안기지 못했고 결정적으로 2015-16 시즌에 리버풀 맨시티전에 그때 밀너가 골을 넣고 그 카우보이 세레모니를 했는데 이게 아마 맨시티 쪽 서포터들이 향했던가 그랬어요. 제 기억이 맞으면. 그래서 맨시티 팬들이 밀너에 대한 감정이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근데 그 밀너를 포든이 말 그대로 탈탈 공략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 맨시티 팬분들이 약간 짜릿함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 경기 보기 전부터 딱 라인업 보고 나서 아마 오늘 맨시티 공격 루트는 좌측이겠다라고 누구나 생각을 할 수 있을 법한 매치업이긴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리버풀이 그러다 보면은 결국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잖아요. 밀너가 불안하면 뭐 오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지. 그거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맨시티 펩 과르디올라가 추가적으로 준비한 게 상대가 한쪽으로 쏠리면 워커가 오버래핑을 해서 전환 패스를 받아줘야 됩니다. 반대쪽으로 전환시켜주는. 그래서 다른 때보다 워커가 직선적으로 공격에 가담되는 형태가 좀 더 많았고 이거는 펩 과르디올라가 사전에 전술적으로 지시를 내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속도, 그러니까 양 측면의 속도로 상대의 수비를 좀 위협하는 그림이 맨시티 입장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실제로 워커가 올라오면서 맨시티 공격에 보탬되는 장면이 많았고 속도가 진짜 빠른 선수잖아요. 그래서 워커가 박스 쪽으로 아니면 넓은 공간으로 들어올 때마다 리버풀 수비가 거기에 흔들리면서 확실히 좀 위기 상황을 맞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펩 과르디올라는 확실히 선수들의 체력이 좀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압박을 무리해서 가기보다는 두 줄을 택하면서 효율적인 왼쪽에만 집중하는 공격을 택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리버풀은 전반전에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클롭 감독의 빌드업 전술은 센터백 2명 그리고 파비뉴 1명 여기에
커티스 존스가 일부러 빌드업 할 때는 한쪽으로 내려와주는 파비뉴의 옆으로 내려와주는 모습으로 두 명의 형태가 삼선에 갖춰졌었어요. 그러니까 둘 이렇게 선 거죠. 이거는 커티스 존스가 내려올 때 맨시티의 중앙 미드필드 이 선수를 한 명 당겨서 그쪽 공간으로 패스를 넣어주려는 의도였거든요. 상대를 당겨서 두 줄을 파괴하고 그쪽으로 마네나 조타가 볼을 잡으러 내려오면 그쪽으로 패스를 주면서 바로 공격을 전개해 나가겠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커티스 존스가 상대 미드필더를 땡겨오고 여기서 수적으로 빌드업 상황에서 4명이 가담을 하겠다는 거 결국 이게 상대가 중원 압박을 세게 했을 때 이거 풀어내겠다는 얘기거든요. 맞아요. 근데 형철이가 얘기했죠. 그 과르디올라가 중원 압박 자체를 컨셉으로 안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냥 클롭은 펩은 그래 알아서 해. 우리 뒤에 있을게. 그쵸.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그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클롭 감독 입장에서 플랜이 깨진 거죠. 상대가 안 따라 나오니까 공간이 안 생기니까 플랜이 깨졌고 여기에 이제 아놀드가 있었으면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든 그냥 아놀드를 중심으로도 오른쪽 빌드업이 됐을 건데 근데 리스크가 있으니까. 네, 근데 또 아놀드가 없고 그러면서 또 이러면서 오른쪽 빌드업이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클롭의 빌드업 전술이 좀 막힌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른쪽 수비에 리스크가 있잖아요. 밀너의 뒷공간이 공략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수비 공간을 주지 않기 위해서 수비 라인을 뒤쪽으로 내리면서 리버풀이 대응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공격으로 올라가는 과정에 리버풀은 쉽지 않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에는 초반 컨셉 자체는 맨시티가 꽤 괜찮게 가져갔었네요. 그렇죠.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리버풀은 빌드업에서 전반전에 좀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후반전에 리버풀이 그러면 밀너를 빼고 오른쪽 풀백이 가능한 발 빠른 고메즈가 그 자리에 서겠지? 고메즈가 또 이제 측면이 되니까 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클롭 감독의 선택은 밀너를 유지하는 거였어요. 대신에 전술적으로 후반전에 대응을 좀 했습니다. 이게 보면은 수비 라인에 일단 계속 내렸어요. 뒷공간 리스크를 줄였습니다. 여기에 수비할 때 선수들이 오른쪽으로 바짝 좁게 섰어요. 그러니까 좀 지원 사격을 해주는 형태네. 밀너 혼자만 수비하지 않게 뭐 핸더슨이 보조할 수도 있고 살라가 보조할 수도 있게끔 오른쪽으로 선수들이 모여드는 형태로 일단 수비 전형의 전술을 바꾸었고 여기에 오른쪽 중앙 미드필드 핸더슨이 압박을 가할 때 위치를 보면 마치 투톱처럼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 맨시티가 왼쪽 빌드업을 할 때 칸셀루나 아니면 라포르테 쪽에서의 배급이 많거든요. 칸셀루 잘했거든. 근데 이거를 막기 위해서 일부러 핸더슨이 위쪽으로 올라가서 마치 조타랑 같이 투톱에 서는 것처럼 수비할 때 핸더슨이 위쪽으로 바짝 올라가서 맨시티의 왼쪽을 일찍이 압박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맨시티가 왼쪽 빌드업에 방해를 받다 보니까 원래 왼쪽으로 전진하는 게 팀 전술이었는데 이 전술 자체가 아예 안 됐습니다. 이 전진 자체가 안 되니까 아예 오른쪽으로 전환할 생각을 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워커가 올라가지만 이쪽으로 볼이 가지도 않았었어요. 이거를 연출했던 거는 핸더슨이 압박할 때 위쪽으로 올라오게끔 클롭 감독이 전술 조정을 하면서 조금 더 리버풀이 강한 압박으로 맨시티의 왼쪽을 잘 견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인 또 하나의 전술 대응은 오른쪽 공격에 아예 집중을 한 거죠. 이게 보면은 오른쪽 센터의 마팁도 전진을 해서 볼을 운반을 해주고 또 핸더슨이 공격을 할 때 굉장히 깊이 전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에 숫자를 많이 두는 형태로 맨시티의 왼쪽이 못 올라오게끔 리버풀 오른쪽 무섭구나. 그러니까 위쪽부터 누르는 거죠. 네, 그러면 포든도 내려와야 되고 칸셀로도 내려와야 되고 당연히 베르나르도 실바도 내려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리버풀은 오른쪽 공격에 집중하는 형태로 역설적으로 맨시티의 왼쪽을 틀어막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버풀이 오른쪽 공격에 집중할 때 맨시티 수비가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왼쪽 하프 스페이스 반대로 이제 리버풀이 전환을 했을 때 그 왼쪽 하프 스페이스로 오히려 돌아뛰었던 지오고 조타 쪽의 공간이 많이 나왔고 실제로 후반전에 조타의 관여도가 되게 많았어요. 아니면 전환을 했을 때 넓게 움직이는 마네와 로버슨 쪽으로 바로 또 전환이 되면서 전진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리버풀은 결국 살라의 패스, 마네의 침투를 통한 한방 이렇게 살라와 마네가 골을 합작하면서 득점이 나왔죠. 먼저 리드를 점하게 되었죠. 근데 리버풀이 이후에 조타를 빼고 피르미노를 넣었습니다. 이거는 조타가 최근 경기들에서 풀타임을 뛰기보다는 그러니까 60분, 70분 대 교체되는 케이스가 좀 많죠? 경기 중에 교체가 됐어요. 이거는 아마 최근 경기들에서의 교체 패턴을 보면 아마 풀타임을 조금 자제시켜주는 방향으로 선수를 관리해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90분 소화를 못하는, 그러니까 아직 핏하지 않은 선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스쿼드 내. 그러니까 조타가 약간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클롭 감독이 그런 의미에서 페르미노를 넣었던 것 같아요. 근데 후반전 중반이 되니까 아까 얘기드렸던 리버풀이 오른쪽에서의 어떤 기세를 바짝 당길 수 있었던 이유는 강한 압박과 그쪽에서 공격 집중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압박 기동력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약간씩 선수들이 지치면서 압박할 때 간격이 좀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교체 직후에 약간
약간 좀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도 있었고. 그것도 한몫하죠. 네. 왜냐면 축구에서는 선수가 갑자기 새로 들어왔을 그렇지, 때 그렇지. 그 직후의 상황은 어떤 팀이건 좀 어수선하거든요. 네네,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시간대가 있었고 그러면서 리버풀이 바로 미드필드들의 1차 견제선이 약간 풀리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간격이 좀 벌어지는 모습도 있었고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핸더슨이 맨시티의 왼쪽 빌드업을 방해하기 위해서 위쪽으로 올라가게끔 전술적인 조정이 들어갔기 때문에 핸더슨이 올라가 있는 동안 미드필드의 간격은 더 벌어져 있을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이걸 메우자니 이제 기동력이 중반부터 또 변수가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그렇지. 선수들 간의 어떤 간격, 거리가 약간씩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동안 맨시티는 무엇을 했느냐? 리버풀의 미드필드 간격이 벌어지는 걸 확실히 눈치채고 오른쪽 인포워드 제주스가 좀 더 안쪽으로 들어오게끔 했어요. 그리고 중앙 미드필드 데브라이너가 마치 공격형 미드필드처럼 좀 더 올라가게 지시를 했죠. 그래서 리버풀의 미드필드들은 간격이 벌어지면서 중앙 미드필드의 숫자가 적어졌는데 여기에 맨시티는 데브라이너 올라가 있고 제주스도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리버풀의 파비뉴 근처 지역에 대한 어떤 넓은 범위를 집중적으로 맨시티가 공략을 했습니다. 골이 들어간 장면도 데브라이너가 바로 이 위치에서 드리블을 하고 오른쪽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볼을 잡았던 제주스가 아무렇지 않게 파비뉴 근처 그렇죠. 리버풀의 수비와 미드필드 사이 공간을 제주스가 진짜 좋은 드리블로 계속 지켜줬어요. 그래서 왼쪽으로 전환이 됐을 때 포든이 진짜 기다렸다는 듯이 왼쪽으로 길게 슈팅을 하면서 강하게 슈팅을 하면서 왼발로 모서리를 찌르는 이 형태로 동점골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피르미누가 교체 투입된 이후에 전반적인 리버풀의 컨디션이 좀 떨어진 듯한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격은 공격대로 안 풀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예전에 피르미누 같았으면 사실 공격에서 안 되면 수비 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플러스 알파 요인을 많이 가져왔는데 사실 이날 경기는 그것도 아니었거든요. 특히 피르미누는 이 실점 장면 이후에도 볼을 못 지켜내고 자주 뺏기면서 흐름을 방해했어요. 그러니까 공수걸쳐 다 악영향만 끼쳤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볼을 뺏기니까 아무래도 공격에 가담돼 있는 미드필드들이 복귀하지 않았을 때 오히려 미드필드의 간격이 또 벌어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러니까 역으로 막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습을 맞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약간 경기가 산만하게 서로의 어떤 팽팽한 흐름으로 공방전이 이어졌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살라가 돋보이기 시작해요. 살라가 골 진짜 개멋있더라. 리버풀은 여전히 오른쪽 공격에 집중하고 있었고 맨시티는 리버풀의 오른쪽 공세를 전술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때 살라가 혼자 동무대를 만들었죠. 이거는 그냥 살라 개인 능력입니다. 진짜로. 저는 이 골 장면을 보고 2017-18 시즌에 완야마도 원더골 터뜨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반다이크랑 라멜라 가지고 이게 발이 닿았다 안 닿았다. 맞아요. 최종적으로는 닿아서 페널티킥이 맞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경기 살라가 그때 터뜨렸던 골이 이거랑 되게 비슷했어요. 그냥 툭툭툭툭 치고 때린 거 아니야. 그래서 좀 약간 저는 그 골 장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도 살라의 동무대로 골이 나왔고 그러면서 리버풀이 앞서가는 듯 했습니다. 근데 킹과 살라를 지금까지 다뤘다면 맨시티는 킹과 덕배가 있었어요. 얘기해야죠. 이게 보면은 리버풀이 이때 밀너가 약간 퇴장인가 아닌가 불안불안한 장면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신히 행운이 좀 따랐고 그렇죠. 그래서 골이 들어가자마자 밀너를 빼고 조고메스를 넣었어요. 이제 우측 풀백 자리로 이제 넣은 거죠. 왜냐면 밀너가 경고를 안고 있었고 결국 불안했으니까 고메스를 넣었는데 맨시티에는 데브라이너가 있었습니다. 자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리버풀은 결국 수비를 할 때 계속 미드필드의 간격이 벌어져 있었거든요. 압박할 때 기동력이 떨어져서 그리고 핸더슨의 전술적인 위치가 오른쪽 약간 전진되어 있는 위치였기 때문에 그래서도 그런 것도 있었고 그쵸. 여기에 더해서 선수들이 교체 투입된 직후에 피르미누의 특히 이 흐름 유지가 잘 안 되면서 볼을 좀 계속 뺏기는 상황 그러면서 흐름이 좀 넘어간 것도 있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요인 때문에 리버풀의 간격이 벌어져 있었고 이동안 맨시티는 데브라이너나 제주스를 계속 전진시키면서 벌어져 있는 리버풀의 중원 틈 사이를 공략했거든요. 그때 데브라이너가 응답을 한 거죠. 데브라이너가 왼쪽으로 전환을 했고 포든과 또 박스로 침투했던 워커를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데브라이너가 중거리 슛을 때렸습니다. 리버풀에겐 불운하게도 굴절이 있었죠. 마팁을 맞고 굴절이 되면서 알리송이 결국 못 막았어요. 그래서 동점이 됐고 결국 이제 리버풀의 경우에는 아까 얘기 드린 문제점들이 공략이 됐고 맨시티는 데브라이너라는 아주 우수한 플레이메이커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공략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한 명의 맨시티 킹갓이 있는데요. 로드리입니다. 그 장면 보셨죠? 어떤 장면이요? 프리킥 찾는데 그 경기 막판에 에데르송이 나왔는데 볼 처리가 안 됐어요. 그리고 봤어요. 바깥쪽에 파비뉴에게 오픈 찬스가 있습니다. 근데 로드리가 슈퍼 태클이죠. 보자마자 그냥 태클해가지고 그걸 막아내더라고요. 맞아요. 파비뉴도 할 거 다 했는데 이건 로드리가 진짜 기가 막히게 대응을 했습니다. 로드리가 잘 막은 장면이죠.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킹갓 로드리까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거 나왔으면 그냥 리버풀이 이기는 거야. 이렇게 양 팀의 경기가 2대2로 끝났는데요. 뭐 어쨌든
정말 잘한 포인트들도 있고 초반에 약간 몸이 무거웠었던 것도 있고 뭐 살라의 개인 능력이나 덕배의 개인 능력은 네. 진짜 이 둘이 이 팀의 지금 핵심이다 그렇죠. 라는 걸 보여주기도 했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경기를 봤을 때는 리버풀도 그렇고 맨시티도 그렇고 아쉬운 점은 있거든요. 솔직히 전술 싸움은 진짜 재밌었어요. 네. 맨시티가 처음에 리버풀의 왼쪽을 공략한 거, 그리고 후반전에 리버풀이 오히려 우측 공격에 집중해서 맨시티 왼쪽에 못 올라오는 역으로 거. 이제 뚫어버리고 네. 그랬더니 펩 가르디올라가 다시 중원에 힘을 쓰기 시작하면서 네. 리버풀에 벌어져 있는 미드 사이를 공략했던 거. 맞아요. 이거는 진짜 우수한 감독들 간의 대결이 맞다고 진짜 생각해요. 뭐 현대 축구의 정말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감독들 중에 이제 한 2명 막 이렇게 하니까. 근데 보면은 서로가 느낀 아쉬운 점들이 좀 있다고 보이거든요. 맨시티는 확실히 일정에 따른 기동력의 약점을 의식하고 효율을 최대한 좀 그렇죠. 택했던 경기였어요. 근데 전반전에 많았던 기회들을 살렸더라면 이 맨시티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맨시티 입장에서의 아쉬운 점은 다른 그 무엇보다 전반전에 슈팅을 진짜 많이 때렸는데 결정력이 생각보다 유효슈팅을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래서 맨시티 팬들은 뭐 물론 이제 아구에로가 지금도 팀에 남아 있었다면 여전히 부상 때문에 못 나왔겠지만 왜 지금 바르셀로나 못 나오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그 아구에로의 빈자리 정말 그러니까 아구에로의 빈자리라기보다는 그 원톱 스트라이커에 대한 갈증을 아직도 좀 품고 있지 않나. 그래서 맨시티는 결정력 그리고 뭐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의 어떤 마무리 패턴 이 부분에 대한 좀 아쉬움이 남을 것 같고 리버풀은 솔직히 맨시티가 지금 첼시, 파리 여기에 이제 리버풀이에요. 맨시티가 더 지쳐 있었어야 했습니다. 게다가 그렇죠. 원정이었잖아요, 맨시티가. 근데 오히려 리버풀도 맨시티보다 체력적으로 우위를 점한다는 느낌이 덜 했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최근에 미드필드 방어벽이 쉽게 뚫리는 이유와도 좀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뭐 일단 하비 엘리엇 지금 부상으로 나가 있고 기존에 나왔다가 그리고 티아고 알칸타라도 부상으로 못 나왔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빅매치 때 기동력에 보탬이 됐던 밀너도 지금 오른쪽 풀백 땜빵을 뛰고 있어요. 뭐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미드필드들도 결국 맨시티 못지않게 약간 그동안의 체력적인 부하가 따라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 중에 중원 에너지가 잘 유지되지 않고 집중적으로 압박을 가하다 보면 그 전반이나 후반의 중반 이후부터는 약간 지치는 모습들. 간격도 좀 벌어지고. 네, 그래서 미드필드의 간격이 좀 벌어지는 모습들이 보이고 파비니의 경우에도 마지막에 약간 통증을 호소한 것도 있었지만 좀 지쳐있는 게 보이긴 했었어요. 맞아요. 여기에 더해서 예전보다 이제 리버풀도 수비 라인이 반다이크가 1년을 쉬고 돌아왔기 때문에 네, 맞아요. 아무래도 호흡적인 부분에서 조금 중요한 순간에 라인이 안 맞는 경우가 그 있거나 리스크는 사실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는 1819 반다이크로 돌아오기에는 그건 너무 인간미가 없었어요 그 시즌. 근데 그러기에는 부상의 리스크도 있고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맞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수비 라인이 예전만큼 집중이 잘 유지되지 않고 중간중간 라인이 무너지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센터백진도 약간 아쉬운 부분들을 어떤 탓할 수는 있겠고 여기에 더해서 미드필드의 간격이 좀 벌어지는 문제들은 중원의 어떤 에너지 레벨 결국은 선수층의 뎁스가 미드필드 쪽에도 얇다라는 걸 지금 리버풀이 지적할 만한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교체로 넣을 만한 선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아놀드도 빠져있기 때문에 우측에 있어서 사실 그러니까 아까 팀 그 무게중심을 전체적으로 옮겼다 했잖아요. 근데 아놀드가 있었으면 저는 이 선택을 안 해도 됐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핸더슨이 이번 후반전처럼 너무 전진하지 않아도 그러면 아놀드가 알아서 해줬기 때문에 그쵸? 핸더슨이 좀 뒤를 받치면서 밸런스를 잡아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놀드가 없다 보니까 핸더슨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고 불가피한 선택이 됐고 네, 그러면서 미드필드 사이의 간격은 더 벌어진 느낌이 있었다. 여기에 더해서 저는 피르미노의 아쉬움. 결국 리버풀은 미드필드 뎁스가 얇아서 지금 중원 에너지가 조금 그때그때 떨어진다는 것도 느껴질 뿐더러 피르미노처럼 교체로 넣는 선수들이 무기력하다 보니까 만약에 피르미노 안 나왔잖아요. 그럼 체인벌린이 또 그 자리에 나왔을 거예요. 엄청나네요. 아니면 오리기가 나왔거나. 물론 오리기가 잘했다고 하지만 또 미지수죠. 좀 믿을 수 없어. 그런 걸 생각하면 분명 이 경기는 조금 리버풀 입장에서는 선수층의 뎁스가 또 얇다는 부분들을 단적으로 느낀 어떤 경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밀너의 문제는 맨시티 입장에서 항의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퇴장을 당했어야 하는 게.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주심이 그 이전에 핸더슨 접촉 과정에서 이미 희수를 불었던 것 같아요. 이건 어쨌든 판정이 그렇게 나온 거고. 어쨌든 이거 리버풀한테는 행운이 있다는 약간 상황이다. 근데 본인도 약간 어떻게 좀 밀러는 그래 퇴장이 그 장면만 놓고 봤을 때는 핸더슨에게 미리 불었던 게 리버풀에게 행운이었죠. 그랬다고 생각해요. 근데 밀너 자체만 보면 카드를 받아도 이상하지 않았었는데 그렇죠. 아마 추측컨대 핸더슨에게 미리 반칙이 부였던 것 같다. 근데 이거는 리버풀에게 좀 행운이었던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어쨌든 정말 재밌는 경기였고 올 시즌 초반 선두권 싸움에 좀 분수령이 될 수 있는 경기인 만큼 저희가 좀 오늘 자세하게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